네, 반갑습니다. 야, 다들 마스크 저도 해야 돼요? 저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험이 6월 달에 있죠? 네, 그래서 특강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 특강은 오늘 오전, 오후로 이루어지는데, 오전에는 말문제 위주로 보고, 그 다음 오후에는 계산형을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한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네, 많이 세이브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자, 우리 먼저 그 개념 체계라고 있는 그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개념 체계가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된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뒤쪽에 개념 체계는 제가 생각하는 예상 문제도 뽑아놨으니까 그거 꼭 풀어보고 들어갑시다. 자, 1페이지 가보시면 자, 1번 개념 체계 목적과 위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 목적, IFRS의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 개념 체계가 있으면 국제회계 기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들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국제회계 기준의 이해관계자는 일단 IASB, 재정권자, 회계 기준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만들어진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그 적용하는 기업들이 잘 하고 있나를 검토하는 감사인들, 그리고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개념 체계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IFRS 이해관계자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고, 자, 그러면 이런 도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 체계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냐? 회계 기준은 아닙니다. 그 회계 기준을 만들어내는 개념들을 모아놓은 거지 그 재무제표 작성의 지침은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들을 모아놓은 체계입니다. 기준서를 만들기 위한 개념들을 모아놓은 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이 아니다. 거기 밑줄 하나 그어두시고, 이거 중요해요. 기준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근데 잘 있었습니까? 너무 뜬금없나요? 우리 다 구면이잖아요. 예, 궁금하네요 갑자기. 저는 잘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빡세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위상에 자, 이 개념 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 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하지 않는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럼 세 번째 개정 여부. 바뀌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개념 체계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이건 어때요? 개념 체계가 바뀌면 기준서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개념 체계는 말 그대로 개념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 체계에 변경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IFRS가 수정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개념 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 뭐냐? 개념 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컨텐츠가 재무보고의 목적이 뭐냐? 자, 이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재무제표는 어떤 특성을 만족해야 되냐? 그게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알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재무제표와 보고기업이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6번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7번에 재무제표 요소는 언제 인식하고 언제 제거하냐? 알겠죠? 자, 여러분들 언제 인식하라, 언제 제거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 인식하고 언제 제거하는 기준서들을 만들기 위한 개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개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8번은 그 인식할 때는 금액으로 우리가 분개를 하잖아요.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냐? 이런 개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측정이에요. 측정.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자본 유지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런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게 개념 체계예요. 잠깐만 외워둘까요? 개념 체계는 탑다운 방식으로 서술돼요. 첫 번째, 재무제표의 목적은 뭐냐? 재무제표라는 걸 왜 필요하냐? 알겠죠? 그럼 이런 재무제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할 텐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 알겠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랑 보고기업은 어떤 것들이냐? 그 다음 요소는 뭐냐? 요소는 언제 인식하고 언제 날리냐? 그 다음에 금액은 어떻게 뽑아낼 거냐? 알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먼저 이번에 보면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원가 이제 배웠으니까 알 텐데 우리 회계는 두 개가 있거든요. 특수 목적의 보고가 있고 일반 목적의 보고가 있어요. 이 경영자만을 위한 보고를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주주와 채권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일반 목적의 보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는 관리 회계에 대한 개념들을 모아놓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은 유용한 보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유용한 보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유용한 보고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알겠지? 유용한 보고 기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외워둬야 돼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럼 유용한 정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예측.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그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경영자 잘했어? 이렇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예요.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알겠죠?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보. 알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경영자가 잘했을까요? 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경영자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래요.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에 거기 단가로 1번 정보 이용자. 네,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정보 이용자의 바운더리는 어디까지냐 이건데 주주하고 채권자예요. 알겠죠? 누구? 주주하고 채권자고 거기 경영자는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둡니다. 왜 아닙니까? 경영자는요. 재무제표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소스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요 이용자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이 개념 체계에서는. 알겠죠? 근데 제가 옛날에 수험생일 때는 경영자도 주요 이용자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개념 체계에서는 아니다. 이걸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재무보고의 목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아까 설명드렸고. 3번. 그럼 이제 3번을 해석해봐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요. 재무제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러한 질적 특성을 만족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만족해야지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대요. 첫 번째, 근본적 특성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첫 번째 칸에 무슨 성이라고 돼 있어요. 목적, 적합성.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 좀 전에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제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며요. 그러면 재무제표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목적 적합성이에요. 재무제표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된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고 경영자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아 있어야 되지 그거 이외에 다른 정보를 담고 있으면 뻘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갖고 있어라. 이게 무슨 성? 목적 적합성. 알겠죠? 그리고 아무리 목적 적합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된 정보를 담으면 안 되겠죠. 그게 표현 충실성, 충실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제 말 동의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만족해야지만 당연히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무슨 특성이라고 부르죠? 근본적 특성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다음 오른쪽에 보강적 특성은 4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개는 만족하면 유용성이 좀 더 보강되는 것이지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쓰레기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총 6가지의 질적 특성을 만족해야 되는 것으로 개념 체계에서는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목적 적합성 보시면 미래 전망 그리고 경영진의 수탁 책임 평가를 위한 정보이어야 한다. 알겠죠? 재무제표는. 두 번째 중요성. 근데 재무제표에 담고 있는 정보는 다 중요하긴 하네. 다 목적 적합하긴 한데 그 목적 적합한 정보를 내 의사결정에 반드시 이용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매출을 100만 원만큼 누락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건 목적 적합한 정보는 맞는데 예측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매출이라는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는 되는데 이걸 누락했다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할 거냐? 의사결정에 영향을 잘 안 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니까 100만 원이라는 정보는 내한테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1년에 매출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1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했다. 이거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에 담겨있는 정보들 중에 누락되거나 왜곡 표시된다고 했을 때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뭐한 정보? 중요한 정보. 그렇지 않다라면 뭐한 정보? 중요하지 않은 정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어요. 목적 적합성 아래에서. 알겠죠? 그래서 중요성은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상대적인 목적 적합성의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다시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했어요. 목적 적합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요?
중요성은 상대적인 목적적 합성 개념이다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둡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정도,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미치는 정도, 이걸 중요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중요성은 개별 기업 관점에서의 상대적인 목적적 합성이다. 이거 알아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사전에 어떤 게 중요해요. 이런 임계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매출 100만 원을 누락하면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거란 말이지. 삼성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많은데 거기서 100만 원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용자들이. 그래서 절대로 사전에 임계치를 정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충실한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 충실한 표현은 동의어가 있어요. 표현 충실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똑같은 얘기니까. 자, 완전하게 중립적으로 오류 없이 서술한 재무제표여야 한다. 알겠죠?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질적 특성을 표현 충실성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이 표현 충실성에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는데요. 신중성이라는 게 도입되었어요. 자, 이 신중성은 중립적 서술에 필요한 개념이고요. 신중성은 자산과 수익이 오버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과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둡니다. 이 신중성은요. 의도적인 왜곡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도적인 왜곡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요. 신중성은 언제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팔고 매출이 100만 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100만 원이에요. 확실해요. 매출액은. 그런 경우에는 신중성이 없어요. 야, 너의 매출액이 100이니까 100을 보고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 매출이 100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20일 수도 있어요. 이 100과 120이라는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 말은 확실한 거예요? 아직까지 불확실한 거예요? 금액적인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성이라는 거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불확실한 상황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가급적이면 자산과 비용을 뻥튀기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부채와 비용을 축소보고 하지 마.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을 재무제표에 보고할 때 의도적인 왜곡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냥 거기 넣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불확실한 상황을 재무제표에 보고할 때 가급적이면 자산과 부채를 뻥튀기 하지 말고 부채와 비용을 축소보고 하지 마라. 그러한 개념을 정해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을 개념책에서는 무슨 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신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옛날에 배운 거하고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는데 보너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보너스가 얼마인지 몰라 아직까지. 그래서 보너스가 500만 원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한테 뭐라고 보고할 거냐? 엄마 나 보너스 500일 거야. 아니면 엄마 나 보너스 1000만 원일 거야.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500. 알겠죠? 가급적이면 500으로. 가급적이면 500으로. 자산과 수익을 뻥튀기 하지 않도록. 알겠죠? 그리고 부채와 비용을 축소보고자 하지 않도록. 그러한 신중하게 불확실한 상황을 결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1000만 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500을 한다. 알겠죠? 이건 안 된다.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그래서 의도적인 왜곡을 하지 마세요. 라는 개념을 무슨 성이라고 부른다? 개념체계에서 신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신중성은 목적적 합성이에요? 충실한 표현이에요? 충실한 표현 쪽에 있어요. 알겠죠? 우리 충실한 표현은 완전하게 서술하세요? 중립적으로 서술하세요? 알겠죠? 이 중립적으로 서술하라는 얘기가 왜곡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중립적 서술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뭐다? 신중성이다.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간 거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신중성은 자산과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를 자산과 수익의 의도적 과소평가나 부채와 비용의 의도적 과대평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없고 맨 마지막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적용 절차가 있다. 여러분들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는 건 두 개를 무조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 체계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적용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알아둡니다. 알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가능성 있어요? 비교 가능성이라고 있죠. 비교 가능성은 비교 대상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있어야 비교 가능하고 통일성은 비교 가능성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최소 2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 전제가 일단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회계처리를 해야지만 비교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무슨 성이다? 일관성이다. 알겠죠? 근데 비교 대상의 항목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회계 처리를 적용하면 이건 통일성이라고 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항목들, 유사한 기업들은 무조건 일관성 있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지만 근데 서로 실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럭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트럭은 이걸 그냥 기업의 기업의 운반용으로만 사용하고 어떤 트럭은 택배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훨씬 더 가속 삼각되는 쪽이 누구겠어요? 택배회사 쪽의 트럭이 훨씬 더 많이 험하게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상황이 다르죠. 근데 IFRS에서 트럭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이래버리면 이건 통일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일관성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오히려 더 왜곡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란 비교 대상의 항목이 비슷할 때 같은 잣대로 회계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만 비교 가능해질 것이다. 근데 서로 다른 실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슨 성이고? 통일성이라고 부르고 그 통일성은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오히려 왜곡시킨다.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검증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단일의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적시성은 뭔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무슨 가능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해 가능성도 뭔지 알죠? 재무제표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 무슨 지식이라고 돼 있습니까? 합리적 지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합리적으로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합리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적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강적 실적 특성은 어떻게 해야지만 만족시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적용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보강적 특성은 맥스가 목적이에요. 반복적으로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괄적 제약 요인은 원가입니다. 오른쪽에 재무제표와 보고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단가로 1번 재무제표 기본 가정이라고 돼 있어요. 계속기업 가정이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고 만약 청산할 의도라고 한다면 계속기업 이외의 가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가정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일 수도 있다. 거기 밑줄 칩니다. 보고기업은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에버랜드를 묶어서 공시하는 걸 연결재무제표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연결재무제표의 보고기업은 한 회사입니까? 두 개를 묶은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상장사들은 그 사업부의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 회사의 어떤 특정 일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고기업이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한 단체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 보고기업은 하나의 기업일 수도 있고 한 기업의 일부일 수도 있고 두 기업을 합친 걸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동의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중요해요.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 둡니다. 그러니까 법인이어야지만 보고기업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법인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보고해야 될 단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것들이 쫙 나옵니다. 6번 재무제표 요소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는 참말로. 자, 재무제표 요소. 유용한 재무정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표 보시면 첫 번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유용한 재무정보라는 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청구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청구권과 자원의 변동도 알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자 이제 해볼게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개념 체계에서는 자산이라고 부른답니다. 알겠죠? 경제적 자원을 뭐라고 부르자고? 자산. 그래서 재무제표는
자산이라는 요소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유용해진대요. 알겠지? 그래서 자산. 자, 자산의 정의가 바뀌었거든. 뭐라고 돼 있냐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자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원. 그다음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잠재력을 지닌 권리. 잠재력을 지닌 권리.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잠재력을 지닌 권리. 잠재력을 지닌 권리. 잠재력을 지닌 권리. 잠재력을 지닌 권리. 이거 입에 붙을 때까지 외워둡니다. 자산이라는 건 잠재력을 지닌 뭐다? 권리다. 이걸 자원이라고 한대요. 자산은 자원이고 자원은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권리래. 알겠지?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권리. 로또를 샀어요. 제가. 로또 오늘 토요일 발표하는 거죠. 오늘 샀단 말이지. 자산이에요? 맞잖아. 로또는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권리잖아요. 저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맞아요. 근데 재무제표에 자산을 보고하라, 등재하라, 재무제표에 자산이라고 붙여라, 온 시켜라. 이걸 이제 인식이라고 그래요. 인식. 근데 제가 로또를 샀다고 해서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극히 떨어져요. 그죠? 이 가능성은 인식에서 고려하는 것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산의 정의는 잠재력이 높다, 잠재력이 크다, 잠재력이 낮다, 잠재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너 자산이야? 너 자산이야? 이렇게 너 물어봤을 때 너 자산 맞아? 이렇게 정의를 물어봤을 때, 요소별 정의를 물어봤을 때 그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권리이면 돼요. 그러면 자산이에요. 근데 이 자산을 재무제표에 붙이는 과정을 뭐라고 그랬죠? 인식. 인식에서는 유입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측정 가능성도 따져보는 거. 제 말 동의해요? 참말로 중요한 얘기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봐요. 자산은 권리이면 된다. 자산은 뭐이면 된다고? 권리이면 된다. 근데 돈을 벌 가능성이나 확률은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일 뿐이다. 이걸 알아둡니다. 알겠죠? 에이?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둬요. 네, 그래서 자산.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청구권. 기업이 노출된 청구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노출된 청구권은 두 개예요. 채권자들이 우리 기업에 대한 권리가 우리는 부채겠죠.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우리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겠죠. 그리고 주주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자본으로 식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권에 대한 정보는 부채와 자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됐지? 그럼 부채는 어떤 정의를 갖고 있냐?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무슨 의무라고 돼 있어요? 현재 의무. 됐지? 그러면 자산은 권리, 부채는 의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자본은 권리에서 의무 뺀 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남아있는 값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청구권 밑에 성과를 반영하는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성과를 반영하는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여러분들 자원과 청구권에서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수익과 비용이 노출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수익,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비용,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그 밖에 자본과 청구권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 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 알겠죠? 증자하거나 감자하는 것들은 수익 비용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본의 증가나 자본의 감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요소를 구분해 놨습니다. 1번 자산. 동그라미 1번 권리는 반드시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번 권리는 반드시 법률적인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R&D와 같은 것은 우리 회사의 권리는 맞지만 법률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 3번 통제가 되고 잠재력이 있는 권리만 자산이다. 통제가 되고 잠재력이 있으면 자산이다. 4번 기업 스스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4번의 별표. 기업이 본인이 만든 권리를 본인이 취득했을 때
자산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기 주식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기 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거잖아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면 무슨 주식이라고 그래요? 자기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주식에 대한 권리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회사가 만들어낸 거예요. 회사가 만들어낸 권리를 회사가 득했을 때 그걸 자산으로 보고할 수 있냐? 이 개념책에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기업 스스로부터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건 자산으로 보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과 자기 사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말문제 밭이 나오네. 5번. 잠재력이 있으면 자산이고요. 잠재력의 가능성은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일 뿐입니다. 알겠죠? 권리이면 자산입니다. 알겠죠? 그냥. 그거 계속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5번, 6번. 자산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출이 수반될 필요는 없다. 우리 증여받는 것도 자산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출이 수반될 필요는 없다. 여기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다 외워두세요. 7번. 통제란 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 지시하고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통제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자산에 대한 무슨 권리요? 배타적 권리.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거나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거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우리가 통제라고 부릅니다. 부채. 의무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이다.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의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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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뭐 앵무새도 아니고 의무란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질문.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가 울타리를 세워주기로 했어요. 알겠죠? 우리 회사가 뭔가 좀 혐오물을 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주위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울타리랑 이렇게 포장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회사 전체를. 의무입니까? 이사 가면 됩니다. 알겠죠? 민원이 없는 곳으로 이사 가면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그랬죠. 자, 이사 안 간다라면 무조건 펜스를 설치해 줘야 되지만 회사에 공장을 이전하기로 계획했다라면 펜스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회피할 수 있는 책무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기준서의 내용이 충당부채입니다. 아시겠죠? 어디라고요? 충당부채. 그래서 충당부채에서는 의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채를 인식하는지 말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책무 알아둡니다. 알겠죠? 유승준 군대 가는 거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유승준은 미국의 영주권을 미국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 입장에서는 국방의 의무라는 건 회피할 수 있는 책무예요. 그런 것들은 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실무 관행이나 경영 방침이나 성명서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의제 의무라고 한다. 3번. 부채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과 무관하며 그 가능성은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준다. 그쵸? 부채는 의무이면 돼요. 알겠죠? 근데 부채가 인식될지 말지는 그 가능성은 인식과 측정에서만 고려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자본은 시총과 다르다. 뭐 당연한 거고. 4번 수익과 비용. 출자는 수익이 아니지롱. 2번 이익의 분배는 비용이 아니지롱. 3번 원가와 수익의 대응은 개념체계의 목적이 아니므로 대응을 위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항목을 인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밑줄 요거 중요해요. 원가와 수익의 대응은 개념체계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 알아둡니다. 원가와 수익의 대응은 개념체계의 목적이 아니다. 원가와 수익의 대응은 개념체계의 목적이 아니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항목을 인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알아둡니다. 7번 인식과 제거. 1번 인식기준. 첫 번째 뭐에 부합할 것? 정의에 부합할 것. 두 번째 무슨 적합할 것? 목적 적합할 것. 세 번째 표현을 충실하게 할 것. 이거 외워둬요. 인식하려면 요소별 정의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 자산을 인식하려면 권리여야 한다. 알겠죠? 부채를 인식하려면 의무여야 한다. 알겠지? 그런 정의를 만족해야 돼요. 두 번째 인식을 위해선 목적 적합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표현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옛날에는 인식 기준이 정의에 부합할 것, 두 번째 유입이나 유출 가능성이 높을 것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높을 것. 그다음 세 번째 무슨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될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인식하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 표현이 좀 바뀌어가지고 정의에 부합하라 똑같이 오는데 이 유입이나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목적 적합해라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목적 적합하라 그런 뜻으로 바뀐 거고 측정 가능하다라는 게 표현을 충실하게 하라 그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좀 표현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식 기준은 세 개인데 옛날처럼 유출입 가능성, 측정 가능성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은 정의에 부합하고 목적 적합하고 표현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정의에 부합하고 목적 적합하고 표현 충실하게 된다라면 무조건 인식하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거기 밑에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발부채.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이게 뭐라고요? 우발부채. 알아두십니다. 제거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제거는 여러분들 온된 거를 오프하는 걸 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거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 이걸 제거라고 하고 자산은 기업이 인식한 자산의 통제를 상실했을 때 제거하고 부채는 기업이 인식한 부채에 대한 현재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자, 통제 상실 동그라미. 자산은 통제를 상실했을 때 제거한다. 부채는 현재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때 제거한다. (8번) 측정. 자산 쪽의 측정을 볼게요. 역사적 원가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면 역사적 원가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죠? 현행 가치가 있어요. 그다음 현행 가치는 다시 세 가지로 쪼개져. 현행 원가가 있고 공정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가 있대요. 알겠죠? 그다음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원가라는 게 있고 현행 가치가 있는데 현행 가치는 현행 원가가 있고 공정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가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행 가치다. 이렇게. 역사적 원가, 거기 의미를 제가 요약해서 적어놨어요. 역사적 원가는 지급한 대가에다가 플러스 거래 원가를 더해준 겁니다. 알겠죠? 제가 옛날에 아파트를 10억에 샀어요. 10억에 살 때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5천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 원가는 10억하고도 5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무슨 원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행 원가. 현행 원가는 뭘까요? 이 똑같은 아파트를 지금 다시 구입한다면 얼마를 줘야 될까? 에다가 거래원가까지 더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값이 지금은 12억이고 중개사에 대한 보수도 6천만 원 올랐다고 한다면 12억 6천이 지금의 현행원가입니다. 알겠죠? 동의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무슨 가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공정가치라는 건 아파트를 산다면이 아니라 아파트를 팔아치운다라면 시장에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공정가치예요. 그래서 공정가치부터는 매각가치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정가치는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매각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무슨 가치라고 돼 있어요? 사용가치. 사용가치는 지금 팔지 않고 내가 10년 동안 아파트를 계속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10년 동안 들어오는 돈들의 현재 가치를 사용가치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저 잠깐 보세요. 10년 동안 어떤 돈이 들어오겠어요? 내가 이 아파트를 세를 놓는다고 친다면 매달 월세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10년 뒤에 그냥 버리겠습니까? 이것도 팔아치우겠습니까? 팔아치우겠죠.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에 마지막에 궁극적인 처분 대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무슨 가치로 땡기면 현재 가치로 다 땡기면 그걸 무슨 가치라고 한다? 사용 가치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너무나 심플한 건데 자, 내가 지금 현재 아파트가 하나 있고 이걸 월세를 놓고 있어요. 10년 동안 놓는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매달 월세에다가 마지막에 궁극적인 무슨 대가? 처분 대가. 그걸 현재 가치로 쫙 땡기니까 11억이 나와요. 현재 가치로 땡기니까 얼마 나온다고? 11억. 근데 지금 이 아파트를 팔아치우면 10억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팔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계속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팔아치우면 20억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팔아치워야 돼요? 팔아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팔아치운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무슨 가치예요? 공정가치.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 이 물건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모든 돈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 걸 그걸 무슨 가치? 사용 가치. 알겠죠? 그래서 우리 배운 거랑 관계 있어요. 이 공정가치와 공정가치에서 뭐 처분 부대 비용 빼면 순공정가치 이렇게 부르거든.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두 개 중에 비교해 가지고 맥스로 가는 게 유무형자산의 회수 가능형이 있어요. 알겠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중에 미니예요, 맥스예요. 맥스겠죠, 당연히. 그걸 회수 가능액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걸 손상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요. 예. 눈을 보고 수업하면 안 되겠어. 예. 자, 그다음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용 가치는 앞으로 받을 것들의 현재 가치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맨 마지막 표에 보시면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는 무슨 가치라고 그랬습니까? 입이죠. 여기서 입은 돈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물건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물건. 옛날에 아파트를 샀다면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들, 그리고 지금 나가야 될 것들. 그게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아파트를 처분하는 개념이에요. 처분하는 개념이니까 유출가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익가치와 유출가치는 현금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하고자 하는 그 자산의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산을 취득했다라면 이렇게 가정하고 가면 유익가치, 자산을 매각한다라면 이라고 가정하고 가면 유출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채 가볼까요? 부채는 역사적 원가가 있고 현행 원가가 있고 공정 가치가 있고 맨 마지막에 사용 가치라고 그랬어요. 이행 가치라고 그랬어요. 이행 가치. 역시 밑에 맨 마지막 표를 먼저 보세요. 이제 유익 가치, 유출 가치 판단해 봐. 유익 가치가 뭘까? 부채가 들어오는 거야. 부채가 뭐 하는 거라고? 부채가 회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대변의 차입금, 차변의 현금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부채가 들어오면 부채가 늘어나면 차변에 현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취한 대가. 뭐한 대가? 수취한 대가. 알겠죠? 옛날에 부채가 들어올 때 수취한 대가를 역사적 원가. 그럼 지금 부채를 다시 빌린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현행 원가. 알겠죠?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한다면 이게 이제 공정가치와 이행가치예요. 자, 지금 바로 상환한다면 얼마를 상환해야 될까? 무슨 가치? 공정가치. 일정한 기간 동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상환한다면 나갈 돈들의 현재 가치를 다 땡겨온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이행가치. 알겠죠? 제 말 동의하시겠어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오른쪽에 1번 다양한 측정 기준이 재무제표에서는 결합될 수 있다. 그래요. 역사적 원가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현행 가치를 간주 원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3번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공정가치는 시장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해야 된다. 4번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거래원가의 현재 가치는 포함한다. 사용가치나 이행가치는 시장 참여자의 가정보다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맨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 9번 자본유지 개념.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자본유지 개념. 자, 잠깐 봐요. 지금 여러분들 자본유지 개념은 자본에 대한 정의가 두 개 있다는 것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본에 대한 정의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재무자본.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자본. 두 번째가 실물자본. 재무자본이라는 건 우리 너 아파트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재무자본이에요. 너 아파트 지금 얼마짜리 살고 있어? 이게 재무자본이에요. 너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있어? 이건 실물자본이에요. 그러니까 평수에 꽂혀 있으면 실물, 금액에 꽂혀 있으면 재무적인 자본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본의 정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면 자, 우리 옛날에 했던 건데 내가 이 아파트를 10억에 샀어요. 10억에 샀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아파트를 하지 말고 이제 올 초에 10,000원 있었어요. 10,000원. 10,000원. 근데 연도 말에 15,000원이 됐어요. 자본이. 그럼 자본이 얼마 증가했죠? 5,000원 증가했잖아요. 5,000원은 이익이다. 이렇게 하는 관점. 두 번째, 연도 초에 10,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연도 말에 15,000원이 있었어요. 자본의 증가는 얼마인데? 5,000원인데 이번 연도에 물가가 10% 상승했대요. 그러면 5,000원을 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1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000원은 물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남겨놔라.
알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익은 4,000원인 거예요. 첫 번째, 10,000원짜리가 15,000원 됐어. 아싸! 5,000원 올라갔으니까 5,000원 이익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야, 그러지 마라. 1,000원은 물가가 올라간 거니까 쓰지 말고 남겨두고 4,000원만 이익으로 봐서 쓰자. 그럴 수도 있겠죠. 동의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어때요? 올 초에 저는 한 평짜리. 올 초에 얼마짜리? 한 평. 한 평이 10,000원이었어요. 올 초에. 연도 말에는 한 평을 살려면 12,000원 있어야 돼요. 한 평당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12,000원. 그럼 봐봐요. 한 평 똑같은 평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얼마 주고 샀었어요? 10,000원이고 요거는 지금 현재 얼마예요? 지금 가격이 1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평수를 유지하려면 얼마를 남겨놔야 됩니까? 2,000원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00원 벌었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얼마 벌었다고 하고 3,000원 벌었다고 하고 2,000원은 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겨두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개념이 3개예요, 3개. 처음, 야 고민하지 마. 번 거 있으면 다 써. 그죠? 두 번째, 야 적어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남겨놓자.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야 우리 회사가 아파트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한 평당 10,000원짜리인데 지금은 한 평당 12,000원이 되었으니까 야 2,000원 정도는 남겨두고 3,000원만 술 먹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무슨 자본이라고 돼 있어요? 명목 자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5,000원만큼 다 써버리자 그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구매력 자본이라는 거 있어요. 불변 구매력. 어이? 이게 뭐예요? 물가 상승 정도는 남겨두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세 번째 무슨 자본이라고 돼 있어요? 실물. 똑같은 평수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2,000원을 남겨두자 그런 얘기 알겠죠? 이게 무슨 자본 유지 개념이다?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실물을 유지하는 자본 개념은 반드시 그 실물을 금액적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물을 금액으로 계산할 땐 반드시 현행원가로 계산하는 겁니다. 뭐로 계산한다고요? 우리 조금 전에 현행원가 배웠죠. 현행원가는 현행, 지금 다시 이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지불할 가격. 알겠죠? 그걸로 실물을 평가해야지만 얼마를 남겨둬야 될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 잠깐 보세요. 아까 맨 처음에 5,000원 벌었다. 당기순이익. 얘기해요 저한테. 뭐라고? 당기순이익.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물가 상승 1,000원 정도는 쫓아가자. 그럼 얼마를 번 거예요? 4,000원. 이게 당기순이익. 그러면 1,000원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본 유지 조정. 뭐라고요? 자본 유지 조정.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준서에서는 기타 포괄 이익이다라고 불렀던 부분이에요. 알겠죠? 남겨놔라 쓰지 말고. 되셨어요? 그 다음 실물 자본 유지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얼마였던 거예요? 아까 3,000원이었죠. 그럼 얼마는 자본 유지 조정으로 남겨놔야 되겠어요? 2,000원. 2,000원 남겨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고, 자 거기 별표 하나 있어요. 별표 한번 읽어봅시다.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실물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산과 부채를 반드시 무슨 원가로 측정해야 된다? 현행 원가로 측정해야 된다.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기억해 두십니다. 예상 문제 가보시죠. 1번 다음은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 서술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자산은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맞아요. 2번 경제적 자원은 그 잠재력을 포함한 현재의 권리이며 그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리이면 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3번 기업이 발행한 후 재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그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될 수 없다. 맞아요. 4번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은 권리는 경제적 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산이 될 수 없다. 요거 이제 낚이면 안 돼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은 권리. 뭐 할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창출할 가능성이 낮은 권리는 경제적 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으며, 여기가 틀린 거예요. 늘 자산이면 자산이란 권리이기만 하면 돼요. 그 창출할 가능성의 여부는 인식의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의를 충족할 수 없으면 아니다. 정의는 충족한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은 인식과 측정에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 5번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양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롱. 맞아요. 넘기시고. 2번 다음은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 서술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해 포착하는 과정이다. 맞아요. 인식은 on 붙여주는 과정입니다.
2번 매출과 매출 원가가 동시에 인식되는 것을 원가와 수익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대응은 개념 체계의 주요 목적이며 이를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항목의 인식을 허용한다. 제가 아까 원가와 수익을 대응시키는 것은 개념 체계에 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목적이 아닙니다. 알겠죠? 물론 중요한 행위긴 합니다. 그러나 이걸 위해서 자산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대응을 위해서 자산이 아닌 거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참고로 대응이라는 건 이연과 발생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연과 여러분들 이연이 뭐였죠?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대변에 현금, 돈 썼잖아요. 차변에 비용이죠. 차변에 선급 비용, 비용이에요, 자산이에요. 선급 비용은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돈이 나갔는데 비용으로 보고하면 바로 즉시 보고하는 거잖아요. 비용으로. 근데 선급 비용 하면 즉시 비용 보고한 거예요. 미래의 비용으로 이연시킨 거예요. 이연시킨 거잖아요. 그럼 왜 이연시켰냐? 매출이 미래에 발생할 거니까 이연시켰다. 이게 바로 대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대응을 위해서 자산의 개념이 아닌 것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그다음 3번. 다음은 재무보고 개념 체계에서 서술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과 원가 제약을 고려함으로써 서로 다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해 서로 다른 측정 기준을 선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배운 거에 따르면 유형 자산은 원가 모형을 그리고 금융 자산은 공정 가치로 평가하고 여러 가지 측정 기준들이 결합되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졌어요. 2번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하는 원가의 가치이며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그래요.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 부채를 인수할 때 수취한 대가이며 거래 원가를 차감한 가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사채 발행비, 사채에서 차감했죠? 그래서 자산에서는 거래 원가를 취득 부대 비용으로 해서 더해줬고 부채에서는 부채에서 차감했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 3번. 현행 가치 측정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현재 이런 거니까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 비용의 화폐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 가치 측정 기준은 공정 가치, 사용 가치, 이행 가치, 현행 원가를 포함한다. 맞아요. 4번 공정 가치란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맞아요. 5번 사용 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며 이행 가치는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 흐름으로 할인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아이고 개뿔.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받을 것들에 대한 무슨 가치를 땡겨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한 금액입니다. 4번. 다음은 현행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현행 원가가 뭐죠? 여러분들 봐봐요. 현행 가치가 있고요. 현행 원가가 있어요. 아까 우리 표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현행 가치. 현재의 금액들. 현행 가치. 현재의 금액들. 저쪽 한번 봐. 지금의 금액들. 지금의 금액들. 어떤 거 있어요? 야, 지금 다시 사면 얼마 줘야 돼? 그죠? 지금 다시 산다면 얼마 줘야 돼? 지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지? 이게 지금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걸 계속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의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얼마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해봐. 지금 다시 사면 얼마 줘야 돼? 뭐라 불렀어 아까? 현행 원가. 얼마 줘야 돼? 원가. 알겠죠? 지금 팔아치우면 얼마 받을 수 있지? 무슨 가치? 공정 가치. 나중에 팔아가지고 발생하는 돈을 지금의 가치로 땡겨와봐. 이게 무슨 가치? 사용 가치. 그럼 이것들은 전부 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들을 에브리바디 다 묶어가지고 현행 가치. 그 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행 가치. 그러면 현행 가치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현행 원가가 있고 또 뭐가 있고 공정 가치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사용 가치가 있고.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현행 가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현행 원가는 뭐지? 유입 가치. 물건을 산다면 알겠죠? 물건을 산다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이걸 현행 원가. 그 다음에 지금 이 물건의 유출 가치. 물건을 팔아치운다면 얼마 받을까요? 이게 무슨 가치? 공정 가치. 알겠죠? 그 다음에 물건을 앞으로 계속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처분해가지고 들어오는 돈들이 있을 텐데 그 돈들을 지금의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땡겨온 값을 무슨 가치? 사용 가치.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현행 가치를 물어본 거예요. 현행 원가를 물어봤어요. 현행 원가를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자산의 현행 원가는 측정일 현재 오늘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오늘 지급해야 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한 거래 원가를 더한 값을 말한다. 맞아요. 2번 현행 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유출 가치다. 땡. 무슨 가치죠? 유입 가치입니다. 알겠죠? 역사적 원가는 옛날에 이 물건을 샀을 때 실제로 지불한 것들. 알겠죠? 현행 원가는 지금 다시 구입한다면. 알겠지? 그래서 유입 가치예요. 땡. 그럼 여러분들 공정 가치는 뭐가 되겠어요? 유출 가치. 자산을 팔아치우는 거니까. 알겠죠? 유출 가치. 그렇게. 그다음에 현행 원가는 측정일의 상황이나 조건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럴 리가요. 현행이니까 측정하는 날의 상황이나 조건을 재갱신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현행 원가는 활성 시장의 가격을 관찰하여 결정할 수 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자로 42,000원이면 오늘 그 주식을 다시 산다라면 그거다 그거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5번 부채의 현행 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 지급할 대가를 말하며 측정일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차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생각했을 때 4번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면 저희 개념 체계 정리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OX 문제인데요. 이 OX 문제는 여기 뭐 제가 정리를 다 해놨지만 이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알겠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찝어드릴게요. 좀만 쉬었다가 봅시다.